불공평하니까 계속 일을 하고 싶기는 한데 아직도 불공평한 상황이다. 급여 부분에 있어서나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좀 마련이 돼야 되고, 어른들의 일자리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미래 사회, 그 다음에 또 청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청년들이 그래도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다 일자리와 관련된 얘기들이에요. 보시면 KSDG는 4차의 어떤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수정 계획을 다시 수립하면서 최근에 이 취약계층의 일자리,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더 일자리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포럼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중소기업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저들을 위한 어떤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경제 일자리 창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차별 없는 일터가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 다음에 또 말씀드렸던 대로 해외에서 오시는 그런 어떤 노동자들이 있을 텐데 이주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어떻게 강화시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게끔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는데 어려운데 어떻게 우리가 그 생태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실현돼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일자리와 관련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하는 데 있어서 핵심 용어들이다, 그 다음에 분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사회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누구를 위한, 항상 염두를 하셔야 되는데 누구를 위한 일자리, 보시면 청년의 일자리, 이주 노동자의 일자리, 여성의 일자리,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중소기업들의 어떤 지원, 이런 것들이 일자리와 관련된 이슈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번 목표고요. 결국은 생산 가능 인구가 굉장히 감소되고 있어요. 고령, 초고령 사회로 가면서 어른들은 케어를 받고 보호도 받으셔야 되지만 또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여성들도 보호를 받고 이렇게 좀 안전한 사회에서 이렇게 여성들을 보호해야 되지만 여성들도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이 민간 부분에서의 어떤 투자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이러한 거버넌스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계속 반도체 얘기하고 자동차 얘기하고 그러는데요. 산업 구조가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에 기반한, 앞으로 인공지능이 다 한다고 하면 사람의 일자리는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을 좀 해보셔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산업 구조는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다 보니까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새로운 어떤 서비스 산업 발전과 혁신을 위한 비전이 수립되어야 하는 것이고, 새로운 유망 서비스 분야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의 육성 방안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취약계층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보건과 복지를, 주거와 돌봄을 어떻게 케어하면서도 일자리를 만들 것인지, 이런 어떤 융복합적이고 어떤 SDG의 각 분야들이 연결되는 사회에서의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그 다음에 1인 가구 증가 등에 있어서의 어떤 인구 구조가 바뀌어가고 있는데, 이때의 이 삶의 질도 제고하면서 이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취약계층의 일자리부터 가보겠습니다. 결국은 이 자동화,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 확산에 따른 고용 및 근로 형태의 다양화 등으로 인해서 생겨난 구조 조정의 충격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역할을 잘 못해서 나오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일자리를 어떻게 하면 조금 안전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코로나 충격으로부터 어떻게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일자리 제공을 함께 만들어가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목적과 배경을 갖고 시작이 됩니다. 정책 과제로서 보면
고용보험, 그 다음에 실업 구조 확대가 돼야 되겠다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보시면 취약계층 대상인데요. 특히나 근로의 빈곤층, 중위 소득 50% 이하, 그 다음에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해서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가 더더욱 강화되어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결국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조직에서 어떤 역할들을 수행하셔야 되는데 실업자와 무급 휴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겠죠. 취약계층의 일자리는 이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상담을 해보셔야 합니다. 무엇을 지원할지를 고민 함께 하고, 그 다음에 이 직업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취업 활성까지 가야 되는 3단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 3단계를 무난하게 진행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기업 보고 일자리를 창출해라, 중소기업 보고 일자리를 창출해라, 지금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대학에서 교육을 담당을 하고 할 때에 실질적인 교육을 산업체와 함께 해야 하는 것이고,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직무교육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그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산업구조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포럼에서도 얘기하는데 결국은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교육뿐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그 취업 발전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년, 신중년, 노년의 세계 특성에 맞춘 구직활동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고용 장려금도 지원 확대되어야 합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하지 않는데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 일을 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는 지원 구조를 만들어내야 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정규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직도 비정규직이 많습니다. 하청업체를 통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고, 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고 다 정규직으로 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많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아직도 사기업이라든지 작은 기업에 있어서는 비정규직의 형태로다가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럴 때에 비정규직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고민을 해봐야 한다. 비정규직 감축을 위한 로드맵 마련을 통해서 비정규직 문제를 종합적으로 좀 해소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쭉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청년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그 비정규직을 정규화시킬 것인가, 이 정도 고민을 조금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넘어와서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작은 기업, 중소기업에 잘 안 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작은 기업에서 직원들에 대한 복지랄까, 임금에 대한 구조랄까 이런 것들을 잘 지원을 하고 중소기업들의 일자리에서 만족할 수 있는 직장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지원 정책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소상공인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렵고 힘든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 방안도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런 것이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이슈들이고 고민해야 될 상황이다 볼 수 있습니다. 포럼에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이 SDG, ESG 차원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어떤 보호와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고민을 해야 하는데, 이 지속대학 전에 사실은 이렇게 참여를 하신 부분들도 있지만, 지금 주민참여예산제에다가 제가 예산 규모로는 한 3억 정도를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대학과 기업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 작은 기업들, 그 다음에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속 가능한 경영이 될 수 있도록 컨설팅도 좀 하고 교육도 좀 하고 좋은 제품과 일자리를 만들게 되면 좋은 인증도 좀 주고, 그 다음에 그 나오는 제품들이나 서비스에 대한 매출 증대를 좀 만들어보는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소상공인들이 운영을 하다 보면 굉장히 지금은 어떤 것이든지 위기이고 이 어떤 재난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불가피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해요. 일자리를
일편을 잃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충격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소상공인들이 잘 안 되는데 그 충격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회복 차원에서 지원에 대한 방안들을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도전의 장려금이랄까, 소상공인 재기 지원 이런 것들이 국가 정책적으로 만들어져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중앙에다만 뭔가 기댈 수는 없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각 지역 차원에서 이렇게 제도전에 대한 어떤 장려랄까, 그다음에 소상공인 지원금을 또 마련하는 것도 지자체 차원에서는 필요할 수 있다. 그다음에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뭐 전기료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소상공인들 어려울 때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을 좀 이렇게 경감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지자체 차원에서도 노력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골목형 상점 이런 것들도 계속 성장하는 동네가 있으면 이렇게 좀 낙후되는 동네가 있고 그쪽에서 이제 계속 예전에는 좀 잘 됐지만 그쪽에서의 또 골목 사건을 어떻게 좀 회복시키고 활성화시킬 수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오수기 교수님 모셔가고 그런 얘기를 조금 했던 것 같아요. 여기가 어떻게 좀 골목 사건을 활성화시킬지를 한번 이제 고민을 해보는 그런 강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 일자리도 그렇고요, 일도 그렇고요, 뭔가 상호작용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금융 서비스를 제대로 접근하시고 이용하고 계십니까? 지금 다 휴대폰을 켜고 상담 한번 받으려고 해도 이게 음성으로 해야 되는지 어플은 또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이게 다 경제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온라인 상에서의 이 경제활동을 어떻게 플랫폼을 잘 마련할 것인가. 너무 큰 기업에 휘둘려서 사실은 우리가 그 플랫폼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올라타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 버스 타기도 상당히 힘들 수도 있습니다. 다 어플로다가 이 예약하지 않으면 버스 못 타고 간다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디지털 경제나 또 비대면의 경제로 전환되고 있을 때에 우리의 생산과 소비, 물론 이 소상공인들도 저런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닭집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무슨 뭐 이런 거 있죠. 뭐 주문 들어왔다. 그래서 이거 뭐 배달해주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모르시면 그냥 문 닫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만드신다 하더라도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연세 드시고 하신 분들이 이렇게 디지털 경제에서 좀 뭔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무적인 부분 말고 이런 실질적인 주문을 받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얘기고, 중소기업들, 벤처, 소상공인들이 이 디지털화 될 수 있게끔 촉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대면, 디지털, 그린 등 유망 분야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을 만드는 일을 청년들이 할 수 있게끔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는 것이고 또 다른 기업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환경에서의 기업과 창업과 일자리 창출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고 이것이 기존에 있었던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된다면 기존의 기업들도 또 활성화가 될 것이고 이런 얘기입니다. 창업, 벤처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난번에 경상북도 얘기를 했는데요. 지방 소멸이다. 농업 분야는 죽었다.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계시는데 보호받아야 될 분들이 경제적인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누가 하겠느냐. 그래서 이주 노동자들을 고민해 보기도 한다. 그런데 이주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청년들도 일자리가 없다. 그러면 이 청년들이 이 도시 말고 이 농촌 지역에서 어떤 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이 디지털 경제에서 이 주문받고 가공하고 포장하고 제품을 새롭게도 만들어내고 새로운 어떤 농업 환경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사회적 경제 부분에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보는 것도 우리가 청년의 일자리와 농업에 대한 어떤 그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통해서 필요하겠다 이런 고민들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청년들이 그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교육하고 그 분야에서 역할을 잘 할 수 있게끔 또 전문가들이 도와주고 직무교육이 들어간 다음에 또 창업하고 농경제 활동에 있어서의 창업이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지원도 하고 잘 만들어지면 지역의 농산물을 구매해 줄 수 있는 로컬 매장이나 푸드 시스템을 통해서 구매해 줄 수 있는 것까지 1단계, 2단계, 3단계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그냥 청년들한테 안내만 해주고 이런 걸 이용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 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실천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지역에서 각각의 이해관계 조직들이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고민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시도 이런 일을 제안을 하고 할 때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조직에 계신 분들이 이런 어떤 사고에 있어서의 어떤 메커니즘이나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조기업이 사실은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이 전기가 들어오고 대량 생산하고 규모에 있어서의 어떤 경제를 많이 달성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순식간에 10만 개의 제품, 똑같은 제품을 확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에 맞는 서비스와 제품, 특히나 제조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에 그런 어떤 시스템을 어떻게 확보하고 기술 지원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그래서 이 제조기업에 있어서도 특히나 AI나 그다음에 자동화라든지 데이터에 기반하고 그다음에 온오프라인을 연결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또 드론하고 연결이 되기도 하고 해서 이 제조기업에 있어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정책들이 필요하겠다는 것입니다. 전통시장을 어떻게 좀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냥 이렇게 좀 만들어주고 생색내기뿐만이 아니라 끝까지 지원해야 합니다. 지금 전통시장에 청년들도 들어와 있고 한데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들여다보시고 재교육이 필요할 수도 있고 마케팅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제품이나 서비스를 재진단해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특히나 전통시장 중소기업들 또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맞춤형의 지원을 할 것인지 시도와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비슷한 얘기고요. 여러분 라이브 커머스가 뭡니까? 라이브 방송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물건 팔기 위해서 막 얘기하고 막 이럽니다. 생생한 중계를 합니다. 그런데 작은 기업들은 그런 걸 잘 못해요. 플랫폼도 못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런 생생한 중계를 통해서 제품 홍보하고 제품의 구매를 이끌어낼 수 있게끔 큰 기업은 하거든요. 작은 기업들이 생생하게 움직이면서 얘기하고 바로바로 매출이 올라오고 홍보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고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V커머스는 뭐예요? 영상장, 비디오, 영상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전단지 뿌릴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렇지만 전단지 뿌리면 안 되고요.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영상 작업을 좀 잘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작은 기업의 홍보도 영상으로 좀 홍보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제품도 마케팅이 좀 필요하고 할 때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조금 더 멋있는 어떤 영상 작업들이 좀 많이 지원이 되면 좋겠어요. 대학만 영상을 만들고 큰 기업만 만들고 지자체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작은 기업들도 작은 소상공인들도 생생한 라이브를 통해서 내 홍보를 하고 매출을 얻을 수 있게끔 하고 영상 작업도 좀 도와주고 사장님 내가 이렇게 사업을 한다, 장사를 한다라고 한마디 말씀하시고 선언하시고 언어를 쓰시면 책임감을 갖고 더 열심히 하실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어떤 잘 어렵고 힘든 이 부분에 있어서 소상공인이나 작은 기업들에 있어서의 이런 어떤 라이브 커머스라든지 V커머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축이 필요하다. 근데 이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 의견이 아니고요. 한국의 KSD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걸 보시고 평택시도 좀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일터가 마련이 됐기는 하지만 특히나 우리가 이 성평등과 관련되어서 성차별 없는 일터가 마련이 되어야 하고 꾸준하게 더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일과 가사를 양립할 수 있게끔 공정한 어떤 급여,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승진이라든지 이런 기회도 좀 얻을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이 사회 거버넌스 구조에도 여성들이 좀 많이 참여를 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이런 것이 성차별 없는 일터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리의 관심사이고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결국은 뭐예요? 여성들이 잘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려면 가사일, 육아, 보육을 잘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정책들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지자체 차원에서도 좀 더 성차별 없는 일터, 그 다음에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평택시가 되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죠. 넘어가시고요.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막연한 얘기 같아도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면 작은 사업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안하시고 함께 만들어가고 그렇게 하셔야 한다. 어떻게 하면 육아휴직, 여성들이 좋은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할 것인가.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잖아요. 직장 어린이집을 확충해야 한다. 그러면 작은 기업들도 큰 기업들도 사실은 이런 어떤 직장 내 어린이집을 확보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한다든지 또는 조금 약간은 강제적으로도 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서 만들어질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우리 어떻게 해서 직장 어린이집이 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노동조합 일도 하시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전체를 이해를 하셔서 예전에 우리가 이슈를 가졌던 부분도 있지만 이 노동조합에서 사실은 직장 어린이집을 좀 더 예전에도 운영을 해왔다면 좀 더 확대를 하고 더 새로운 시스템으로 어떻게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들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청년기본법이라고 만들어져서요. 청년들은 발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참여하셔야 되고요. 발전하고 참여하고 하는데 또 틀림없이 그 역할도 하셔야 된다. 이게 이제 청년기본법부터 청년의 일자리,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 부분까지 다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통합적으로 사고하셔서 이 어렵고 힘든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계속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것이고요. 이 가능하면 저희는 평택 지역의 3개 대학들 아까 총장님들 오시고 하셨는데요. 제가 총장님들하고 좀 상의를 해서 여기 이 지역의 이슈를 갖고 직업교육이 들어가고 인턴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끔 지원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큰 기업들도 많은데 사실은 제가 어디죠? 우리 쌍용 이름 봤는데 어떻게도 마찬가지고 지역에 좋은 인재들이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관심이 없냐? 지역에 청년들이 좋은 청년들이 좀 많이 좋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바람이 있거든요. 근데 지역의 청년들은 또 그걸 잘 모르기도 하고 직무를 잘 수행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 문제를 전공 기반으로 해서 기업들과 연계하고 일자리를 조금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와 그다음에 기업들과 대학이 함께 노력해보는 그런 해결방을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민자 학생들부터 시작해서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다문화 사회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학생들이 여기 와서 외국인 학생들이 제대로 공부하게 하고 이 산업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주는 구조 이런 것들이 이 취업 이민자들에 대한 인권을 증진하고 이런 법들이 좀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왜 자꾸 청년 얘기만 하느냐? 청년 얘기만 하라는 얘기입니다, 진짜로. 내가 관심이 여성의 일자리도 생각을 해야 되고 시니어들의 일자리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의무를 갖고 있어요? 청년의 일자리를 함께 고민하는 노력을 꼭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셔서 청년의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실 수 있는 견해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관심 없어. 이 새끼들 놀기만 해. 일도 안 하는데 뭐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좋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 선생님 계속 고민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평택시가 이제 뭐 반도체, 그다음에 수소의 경제, 그다음에 자동차 쪽을 묶어서 정책적으로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업들과 함께 맞춤형 인재를 좀 만들어내려고 하는 부분도 좀 고민을 대안을 하고 있다. 특수노동자들이 있어요. 선생님인데 틀림없이 선생님인데 학원인데 그런데 지원을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대리기사, 그 다음에 퀵서비스 기사 여기에서의 산업에 대한 어떤 안전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너무 그 노동의 시간을 많이 가져가서 이 노동에 대한 그런 부담을 많이 주는 거는 아닌가 복지에 있어서 그 다음에 이 또 대가는 조금 좀 많이 좀 올라간 것 같은 상황이 되는데 너무 무리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산업 현장에서 어려운 점들이 이제 많이 발생이 되는 부분들은 있죠. 그렇죠? 해보셨습니까?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뭐 틀림없는 얘기고요. 임금이 자꾸 체불된다거나 아까 이제 우리 포럼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SDG 차원에서의 소셜 부분, SDG와 ESG의 소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사회적인 부분에서 특히나 아직도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어떤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산업 현장에서의 위험한 환경에서의 노동 이런 것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좀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전체 사회가 고민을 해봐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교육을 계속 받거든요. 의무 교육을 받고 있기는 한데 근데 잘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거버넌스 차원에서 조직도 다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인권이라든지 성이라든지 다 신고도 받고 접수도 받는데 그 진행 과정에서 또 다른 갈등들이 더 많이 발생이 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 갈등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고민을 좀 잘 해봐야 할 것이다. 갈등 전문가들이 많이 생기셔야 한다. 안전한 일터, 우리가 일자리 생겼다 하더라도 안전한 일터가 되어야 하는데도 아직도 작은 기업에서의 산업 현장에서의 재해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업에 가셔서 조금 이렇게 좀 진단도 하고 한번 체크도 한번 해보고 기업의 입장도 좀 들어가서 어려움이 좀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좀 지원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대기업으로부터 좀 지원을 받을 것인가, 실업부터 좀 지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그 자체적인 노력을 좀 할 수 있게끔 만들 것인가, 이런 진단하고 컨설팅하고 체크하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잘하고 있는 기업들은 좀 우수 사례로다가 보여주기도 하고 좀 어렵고 힘든 환경이다 하면 이것을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을지, 개선에 대한 지원은 좀 어떻게 할 수 있을지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원안청, 안전, 보건, 공생 협력해야 하는 것이고 지원해야 하는 것이고 산업 현장 특히 이 건설이라든지 또는 제조업이라든지 작은 기업에서의 이런 산재 사망 사고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국가적으로도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지역 차원에서 어떻게 저것을 산재를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해봐야 합니다. 일생활의 균형 넘어가시기. 쭉 해서 SDG 8번에 대한 이야기는 넘어갔습니다. 선생님이 8번과 관련된 일자리와 관련된 또 안전한 일자리와 관련된 이슈가 뭐가 있었죠? 정인 씨. 청년 일자리 만들어야 되고 시니어 일자리 만들어야 되고 여성 일자리 만들어야 되고 농업 일자리인데 이걸 조금 이렇게 연결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이 농업에서 할 수 있는 일자리 이런 것들도 있고요. 소상공인들 지원을 어떻게 좀 할 수 있을까요? 지자체에서 영상 지원을 해서 지금 사회가 산업 구조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산업 구조가. 그러니까 예전에 제품을 만들고 홍보하고 마케팅하는 방법들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런데 작은 기업들이나 소상공인들은 그게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어떤 산업 구조가 바뀐 현장에서 작은 기업들이나 소상공인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끔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어떤 것이 생각이 납니까? 아까 말씀하신 마케팅 지원이나 모니터링 좀 신경을 써주시고 고민을 하세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경제 분야에서의 그 도시 얘기는요, 이 사회로 보이기도 하고, 왜냐면 사람들의 사회니까, 펑택시는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로 보기도 하고 여기는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뭔가가 움직임이 있어. 그래서 경제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도시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 이 도시에서 갈등도 없어야 되고 교통도 해결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좋은 일자리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어떤 그 그러니까 깨끗한 공원이 좋아야 그래야 행복한 도시고 좋은 도시고 그렇거든요. 어떻게 공원을 좀 많이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환경 부분이라든지 사회 경제까지 다 포함이 되는 부분이라서 특히나 이제 우리 평택시의 이슈들을 점검을 한번 해볼 때에 이 기준을 갖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는 무조건 인프라입니다. 인프라가 있어야 돼. 인프라 중에 첫 번째는 교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누구도 생각할 수 있는 이 발전하고 있는 평택의 도시가 잘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중요한데 그 인프라의 핵심은 교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교통 때문에 많은 비용이라든지 갈등이 발생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데 이게 왜 해결이 안 될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평택시 대중교통 포럼을 한번 만드시고요. 평택시의 대중교통 포럼을 한번 만들어서 운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회사를 운영하시는 경영자도 모셔놓고 행정에도 좀 모셔놓고 시민들이 어떻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지 의견도 좀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지역 언론에서 한번 이슈도 만들어주고 해결책도 한번 고민해보고 그 다음에 그 만들어진 해결책을 한번 실현도 한번 시켜보고 이런 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 때문에 너무 힘들어. 우리 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힘들기 때문에 평택은 이번에 노선 변경을 완전히 바꿨어요. 지금 이제 시민들이 잘 몰라서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 이제 7월달부터 3월부터 싹 바꿔가고 접근성이에요. 교통에 대한 접근성인데 진짜로 뭐 이렇게 멀리 있는 지역에서도 버스 타기도 힘들고 갈아타기도 힘들고 그런 것들도 있고 시설도 어쩔 때는 시간이 막 안 맞기도 하고 느낌 오시기도 하고 지대역적으로 확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버스도 있기는 하지만 택시도 미치겠어야죠. 없어. 왜? 급할 때는 더 없어요. 택시. 그래서 택시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택시하는 것보다 다른 거 하는 게 낫다라는 얘기. 그리고 또 개인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열심히 또 죽으라고 하시다가는 또 바로 막 힘드실 수 있으니까 택시가 필요하잖아요. 어쩔 때는 집에 못 간다니까. 서울 못 간다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저기 뭐 고속전철 기차들 뭐 이렇게 갈 수 있는데 평택역 못 가고요. 제가 그냥 비전 우리 이창호 교수님 사시는데 어디요? 주택동이요? 이창호 교수 주택동 사세요? 아니 이번에 이사 오신다고 이거 비전 주택 택시가 없어 거기는. 근데 거기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금방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계속 회의도 듣고 거기 좋은 음식점들은 많은데 택시는 그쪽에 없어. 왜냐하면 그쪽 갔다가 오는 게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교통이 반드시 환경과 연결되어서 녹색 교통이어야 한다. 교통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통의 약자 얘기를 좀 고민을 해보셔야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계속 도시계획이 계속 바뀝니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제신도시 팀이 있었거든요. 국제신도시 팀이 있어. 그래서 좀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했는데 어느 날 제가 국제신도시 사업을 하려고 갔는데 없어졌어요 팀이. 여기 가서 또 상의하고 저기 가서 또 상의하는데 그 다음에 도시계획이 계속 바뀌고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런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예측하시고 그 삶의 터전을 만드신다거나 사업을 하신다거나 가셨는데 그게 확 다 바뀌어버리고 막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좀 안정적이면서 좀 중장기적으로 길게 보시고 시민들이 함께 좀 참여하시는 뭐 그런 구조들이 이제 만들어져요. 특히나 도시계획에 있어서. 그 다음에 도시와 관련돼서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
이 자원을 잘 보존하시고 유지하셔야 합니다. 평택이 갖고 있는 자원들 잘 보존하시고 유지하시고 자연환경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의 또 다른 유형의 문화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게 일자리 창출과 관광까지도 연결이 되거든요. 관광산업과 일자리 창출. 그러니까 우리가 저쪽 서해 어디죠? 어디에 어디라고 그래? 어디 무슨 항? 서서히. 응? 평택항, 노을. 저는 처음에 여기 와서 그 하천이나 평택항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있는 건물들이 보면 풀이 많고 사람들이 많이 없고 상가가 죽어가고 있는 느낌이 막 드는데 이 자원을 왜 활용을 잘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도시 문제를 얘기할 때는요,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계유산등재 이렇게 접근할 수 있지만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평택시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은 유산은 어떤 게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좀 고민을 하셔서 유형적인 부분이든 무형적인 부분이든 잘 보존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할 수 있고 일자리와 그러니까 관광산업으로 일자리로 다른 지역은 다 많이 잘 만들고 있잖아요. 우리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도시는 반드시 재난이 올 것입니다. 반드시 재난이 와요. 이거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내년에도 틀림없이,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에도 틀림없이 재난이 평택에 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재난, 도시의 문제에서는 재난,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 어떻게 극복하고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시스템을 빨리 만드시고 하셔야 되는데, 이 안전관리에 대한 재난과 관련된 공조지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전문성을 갖고 있고 계속 순환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죠? 그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분명히 예전에 사고 났을 때 그 시스템을 갖췄다 그랬는데 또 그런 재난이 나타났을 때 가보면 또 그게 또 회복력이 떨어진다든지. 그래서 도시는 이 재난과 관련된 예방, 그 다음에 회복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이제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환경적인 측면에서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공원도 녹지도 잘 만드시고, 우리가 이제 이 환경을 더럽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도 우리의 어떤 폐기물 관리, 자원을 어떻게 순환시킬 것인가 이런 고민들 이제 하셔야 되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이 녹지, 도시를 갖다 공원화시키는 거. 우리는 더더욱 좀, 왜냐하면 우리는 산이 없잖아요. 산이 없고, 그 다음에 그렇다 보니까 미세먼지도 너무 강하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시장님 나무 심기 하시고, 녹지를 잘 만드시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은 너무너무 좋은 생각이다. 그렇지만 제대로 공원이 만들어지고 있는가? 공원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중간에 호수 같은 게 있으면 그 호수의 물 관리가 잘 되고 있는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 다음에 하천과 관련된 수변공원들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운동도 하고 이 생활의 안정도 가져가고 하는데 정말 수질 관리는 잘 되고 있는가? 이용객들은 얼마나 그 공원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의 만족도가 있는가? 이런 것들. 도시와 관련된 이야기. 정인이 학생한테는 제가 다 끝난다는 얘기를 했는데 보여드리고 얘기하겠습니다. 도시와 관련되어서 꼭 고민을 하셔야 되는 몇 개가 있는데요. 어떤 게 있습니까? 교통, 그 다음에 어떤가? 네? 도시계획, 문화유산, 자원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깨끗한 미세먼지, 공원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국가에서 저거를 만들어내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SDG가 도시와 관련돼서는 저걸 좀 신경 우선적으로 써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거에 맞춰서 한국도 KSD도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평택도 그런 것 같더라 라고 생각이 들면 저 맥락에서 목표가 만들어지고 세부 목표가 만들어지고 지표가 만들어져서 우리가 저걸 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아셔야 할 것이죠. 우리 몇 시까지 수업이죠? 8시 반. 평택이 지금
지리적으로 보면 세 개 지역이 이렇게 조금 구분되어 있고 나뉘어져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세 지역을 함께 통합하고 하기 위해서는 특히나 이 세 지역의 이 교통으로서 뭔가 소통이 되게끔 하는 것이 저는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서 이쪽 지역으로 갈 때, 아니면 내가 어찌 보면 남부에서 많은 일들이 만들어지고 하는데 저쪽 북부나 서쪽에서 오실 때는 너무 불편하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소통과 화합은 또 교통으로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서 빠져나갈 때도 꽉 막히고 들어올 때도 꽉 막히고 신도시가 만들어졌는데 신도시가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내가 어떤 큰 기대를 갖고 평택으로 이사를 와서 고덕이라는 곳에 들어갔는데 나가서 출근도 못하고 퇴근도 못하고 그래도 짜증이 나고 힘들어지고 갈등이 생기고 교통으로 좀 해결했으면 좀 어떨까. 특히나 이렇게 경복이 발생되는 그 지역을 앞으로 이제 도시계획을 갖고 가시기는 하지만 그래서 좀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 좀 그 교통편을 출퇴근 시간에 좀 이용을 해보셔야 허리도 좀 아프고 그래서 이게 좀 빨리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진짜로 체험하지 못하시면 이게 얼마나 시급한지 계획에 의해서 다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10년이 걸리고 또 20년이 계속 그래.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빨리 좀 체험을 하시고 공감을 하셔서 좀 빨리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대중교통의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뇌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저녁때 이용하시는 분들, 우리는 왜냐면 여기 업무 보시러 많은 분들이 오시고 또 가셔야 되고 이런 분들이 지금 지역적으로 많이 이제 움직이시는 분들이 여기 많이 오세요. 그럴 때 내가 평택역이라든지 지제역이라든지 터미널 같은 접근성이 빨리빨리 돼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든지 너무 안 온다든지 어두울 때 사람이 안 보이니까 그냥 버스가 가만히 있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든지.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녹색 교통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하는데 이 수소, 아까 이제 에너지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이 수소 에너지와 자동차와 녹색 교통 어떻게 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좀 할 수 있죠. 그래서 조금 더 검토를 해보시고 평가를 해보셔야 되겠지만 아마 수소의 도시를 갖다 추구하시면서 버스도 이제 많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말로 긍정적으로 잘 되고 있는가,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단점이 발생되고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점검해 보시고 하셔야 되겠죠. 교통수단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여기 시설과 대기시설에 대한 문제 고민해 보시면. 저상버스는 뭐예요? 저상버스. 예? 저상버스? 약자를 낮은 버스. 그러니까 이게 계단을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서 버스를 타는 게 아니에요. 낮아.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내리면 저상버스. 누구를 위해서? 어른들을 위해서. 저상버스가 많이 이제 만들어져야 합니다. 너무 편하지 않으세요? 저상버스를 타는 너무 마음도 편하고 내릴 때도 좋고. 도시계획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도시에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유산, 좋은 자연환경, 우리의 환경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관광을 위해서도 그렇고 얼마나 지리적으로 좋아요. 저희 평택 같은 경우에는 소문만 나면 주말마다 그럼 또 교통이 밀리를 하나? 그럴지 모르겠지만 좋은 환경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잘 보존하고 관광산업화 시키고 또 자연환경도 해치지 않게끔 하는 방안들을 어떻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얘기죠. 재난관리,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죠? 질병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 다음에 자연재해도 마찬가지고 인재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오래되고 노후화된 시설과 환경에서는 재해가 발생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에 재난이 발생 이후에 중대 비상 상황에 대한
지휘, 조정, 통제 이 시스템이 잘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상시 점검돼야 되시고 그다음에 어떤 계속 예행 연습이 돼야 되고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재난 대응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증진하고 재난안전 관리 인력들에 대한 전문성이 좀 필요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 대응 역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확장해야 되겠다. 그래서 현장 중심의 중앙 긴급 구조 통제단을 운영한다. 이거 국가에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 국가 재난 상황이 너무 많이 발생이 되면 이 정치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크게 영향이 이제 미치고 하니까 국가적으로는 저런 게 좀 만들어지고 있기는 한데 재난이라는 게 뭐 다 서울에서만 만들어지기 다 결국은 지역에서 발생되는 게 재난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어떻게 신속하게 대응하고 회복시킬 수 있을까 그것이 지역 차원에서 만들어져야겠다. 넘어가시고 그래서 중앙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중앙정부와 함께해서 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지금 비가 많이 와서 그런데 계속 이 취약계층들에 대한 어떤 재난으로부터 자연재해로부터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회복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미세먼지 얘기하고요. 생활 속 폐기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제와 관련되어서는 다른 부분도 있는데 특히나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과 도시 얘기를 중심으로서 하고요. 강의한 처음에 보면 우리가 그래도 신경 쓰고 고민해야 될 어떤 분야들이나 이슈들 정책을 어디부터 가야 될지 물론 이제 이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평택 지역에서도 한번 요 이슈를 갖고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제안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수업은 이렇게 마치기로 하고요. 질문하시면 제가 단골 손님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단골 손님 하시죠. 부담되세요? 도시와 관련되어서는 어떤 게 좀 평택은 이슈가 되고 있을까요? 보통은 잘 지적해 주시고 예. 특히 뭐 평택항에서 있고 대구에서 여기서 평택역 가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잖아요. 물론 뭐 우회도로도 있긴 한데 차가 혹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될 경우에는 버스 타고 시간이 많고 또 러시아하고 택시가 한다. 그것도 문제예요 사실. 그리고 주차구가 너무 없어요. 자차를 갖고 계신 분들 충분히 느끼시겠지만 차들 자리가 없어요. 뭐 뭘 먹든 아니면 어디를 방문을 하든 회의를 가든 뭘 하더라도 자차를 갖고 움직이든 대중교통하고 조금 다른 차원이지만 주차 공간을 기본적으로 왜 이렇게 땅값이 비싸서 그러실까? 그래도 좀 주차 때문에 갈등이 너무 많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주차 교통과 관련되어서는 좀 더 많이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이것이 아직 재래 도시를 끼고 있어가지고 그런 인프라 제공을 아니면 평택역의 기능을 아예 지지역으로 옮기든지 철도청하고 연결해서 그런 큰 그림이라는 관점에서 그런 생각을 좀 시급하게 좀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제역 같은 경우에는 저는 거기 가면 싸우기만 해요. 왜냐하면 거기 지제역에서 이제 사람을 태우려고 자체를 갖고 들어가게 되면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조그마니까. 그럼 또 한 바퀴 돌면 뒷차가 또 쫓아와요. 그럼 나가야 돼. 나갔는데 여기 태워야 되니까 또 불법 유턴을 하려다가 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계속 하루 종일 발생이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지금 당장이라도 임시방편이라도 뭘 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단골손님 하실래요? 단골손님. 질문 단골손님. 우리 항상 즐겁게 해맑게 들으시는 선생님. 네. 우리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우리가 되게 많이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택은 삼성이라고 오늘 언급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고덕도 1기, 2기 뭐 이렇게 나눠진 것 같아요. 신도시가 완성된 상태는 아니에요. 신도시가 구성돼 가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 상태 대기업이 이러한 불편함은 평택 시민들한테 전가를 시키면서 너네가 여기서 공장을 하고 이익을 얻어가는 거 아니냐. 물론 많은 세금을 내서 그 세금으로 평택시 운영에 도움이 돼요. 그런 부분에 있는데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특이성, 그렇죠. 특점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지금 말한 인프라 도시에 대해서 불편함이 더 크게 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스타필드 같은 데도 주말이나 그렇죠. 어떤 특정 시간대 보면 네. 스타필드로 인해서 여기 막 출퇴근길이나 뭐 길이 꽉 네. 막히는 경우도 그래서 있어요. 그게 그 부분도 안성시와 이쪽 그 비전동하고 우회도로를 놓기로 했는데 그 안성 쪽에서 교통 비용이 몇 천억의 그 비용이 들어간다고 해서 자기네는 좀 관련이 없죠. 살짝 그런 부분도 있는데 영업은 되게 많이 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평택 시민들이 그런 거를 누리지만 그의 반면에서 그런 불편함도 상대적으로 주고 있다. 자, 그런 부분을 다 근데 이제 그게 들음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체증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나마 그래도 덜 일어난다고요. 지금 이제 19호선이 합장이 됐어요 이번에. 그리고 이제 38도선이 또 합장이 되면 저쪽 선은 이제 교통 체증이 좀 덜할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친구가 얘기했듯이 이제 지금 발전 단계다 보니 공사하는 현장도 많고 공사하고 있는 것도 많고 이러다 보니 지금 교통 체증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주차장 문제도 이제 시장님이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그 워낙 그 소사골 같은 경우가 제 주차량이 많이 일어나긴 하는데 거기가 지금 이제 그 LH가 쓰던 그 모델하우스를 시에가 혼합을 해주기로 했는데 이제 지하로 주차장을 지하까지 하려다 보니 경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 1층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 앞으로 평택이 이제 점차 좋아질 거라고 보고요. 아까 교수님 얘기했듯이 평택항 특히 거기는 대단히 그 발전이 될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당진항에 있는 걸 평택항으로 뺏어왔기 때문에 지금 매일 매립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평택시가 되지 않을까. 네. 한 5, 6년 내에. 그다음에 또 앞으로 수업하시면서도 또 말씀 주시고요. 같이 계속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고 이렇게 되는 시간을 갖고 오늘 좀 의미 있는 행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SDG 차원에서의 ESG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평택시 ESG 포럼을 이제 오늘 출범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사무총장, 그러니까 사무국 역할을 사무총장 역할을 하게 되고 이 대학이랄까 지역사회나 기업들하고 또 우리 지속가능발전대학하고 연계돼서 좋은 안들이 나오시면 이런 거 갖고 기업하고 함께 일을 한번 해본다거나 시아한테 좀 제안을 해서 함께 한다든가 그런 어떤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좀 만들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들으시냐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